차이를 만드는 질문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이나 또 요즘에 여러분은 그 어떻게 질문을 좀 잘 하십니까? 질문 좀 해라라는 얘기를 학창 시절에 들어볼 때가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질문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질문을 하지 않는 편이십니까? 네, 그렇죠. 보통은 질문을 잘 하지 않죠. 요즘에 교육이 질문을 자꾸 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질문을 잘 하지 않죠. 영상을 하나 보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이 뭐가 문제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한국에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게 2010년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자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시죠? 엄청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영어 회화를 못했을까요? 아니요. 영어 회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질문을 하라는 이 말에 한국 기자는 어느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그 사이를 중국 기자가 딱 손을 들어가지고 가로채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다시 한국 기자에게 기회를 줬지만 아무도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 이게 굉장히 한국 그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요즘에 교육 현장에서도 이 영상을 틀어주면서 질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질문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2010년 서울 제가 코칭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코칭이라는 건 내가 그 원하는 것들을 잘 일으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코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제 코칭을 받는 대상을 우리가 이제 흔히 고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 안에 있는 그 잠자는 거인을 고객 스스로가 깨워서 그 큰 걸음을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좀 다뤘듯이 하나는 바로 경청, 잘 듣는 거죠. 또 하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사람에게 변화와 성숙과 의사소통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는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질문을 하면 나서는 것 같고 뭔가 튀는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대기업에 다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의 이 박대리는요 소개팅을 할 때마다 늘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 박대리가 얼굴도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인상도 좋았어요. 그런데 늘 퇴짜를 맞는 거예요. 아니 난 대기업도 다니고 나름대로 뭐 인상도 나쁘지 않은데 왜 자꾸 소개팅에서 퇴짜를 맞을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연애를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소개팅에서 좀 그 사람을 잘 만날 수 있을까? 난 왜 늘 차이기만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는 여성을 처음 만나면 내가 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니 아니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이제 박대리가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좀 말을 하지 내 이야기를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조언은 네가 이제 여성에게 뭘 해라? 질문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너 이제부터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만들어 봐. 그러면 결과가 훨씬 더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예. 우리 관심 경제학이라고 아주 하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바로 토머스 데이븐 포트가 썼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부터 관심을 끌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관심을 뭐 해야 된다? 기울여야 된다.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이 관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뭐 하고자 한다면 열고 얻고자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아까 박대리가 여성들에게 늘 퇴짜를 맞는 이유가 누구 얘기만 한 거예요? 내 얘기만 하고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뭐 할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질문이요 의사소통의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소기업의 김 사장님의 고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A사를 경영하는 김 사장님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회사는요 매출이 이제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업계에서 이제 굳어졌어요. 이 회사는 좀 튼튼한 회사구나. 그래서 이 김 사장의 고민은 이 회사를 더 키워서 1,000억의 매출을 가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을 딱 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킵니다. 이렇게 지시하고 나니까 하루가 빨리 지나가 버리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늘 매출은 100억에서 머무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유능한 직원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김 사장님의 고민은 뭐냐면 회사가 이러다가 침체기에 들어서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으로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김 사장님이라면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고민이 깊어가던 이 김 사장은요 자신과 똑같이 창업을 해서 매출 3천억에 달성한 이 선배 경영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하죠. 그래서 이 김 사장님의 이제 도움을 요청한 이
이제 선배 경영자는요, 김 사장이 일하는 모습을 이제 하루 종일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의 가장 큰 문제는 질문하는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뭘 하지 않는다고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직원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시키기는 하는데 뭘 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을 질문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질문하세요? 예, 한 번도 안 해요. 누구한테 해요? 예, 그렇죠. 할 사람이 없나요? 그런데요, 정말 할 사람이 없을까요? 나한테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질문을 자꾸 하면 싫어해요. 그렇죠. 예.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것저것 지시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뭔 질문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법칙을 혹시 아시나요? 바로 7대 3의 법칙입니다. 7대 3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7은 뭘까요? 7은 뭘까요? 아주 커뮤니케이션 잘할 때 7은 뭐냐면 상대방이 말하는 거예요. 3은 뭘까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하는데 3 말하고 상대방이 7 말하고 이러면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좋은 게 뭘까요? 상대방이 많이 말하도록 할수록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던져라.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러 하는 것이 7대 3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리더십 교육을 하는 CCL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성공하는 리더의 필수 덕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넘버 원이 뭘까요? 바로 질문하는 리더였습니다. 4위가 뭔지 아세요? 리더가 정확한 질문하는 타이밍, 시간을 맞추는 거, 그것이 리더의 필수 덕목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리더의 필수 덕목이 뭐냐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하는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요. 시차를 가면 전세 가면 뭐 할까요? 질문을 한답니다. 저건 뭐야? 저건 뭐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질문하고 난 다음에 뭘 해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코칭에서나 커뮤니케이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문과 경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100억의 매출을 갖고 있는 이 김 사장의 그 회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0억 매출을 하고 있는 그 김 사장의 그 부하 직원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여기 그림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좀 나와 있죠. 저는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 학창 시절 때 부모님이 너 미리미리 공부하라고 했지 너. 시험 때 닥쳐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숙제했니? 숙제했어? 수업은 못 들었어. 이렇게 하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만해.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김 사장님이 100억의 매출을 올린 건 훌륭하지만 그 100억이라는 회사가 발전하지 않고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이런 거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숙제 좀 해라. 공부 어떻게 했니? 라고 물으면 자녀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알아서 할게요. 네. 알아서 할게요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간섭하지 마? 뭘까요? 알아서 할게요를 풀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엄마의 일방적인 지시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 없어지니까. 나는 내 결정을 따라서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김 사장의 회사의 그 부하 직원들의 마음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바로 일방적인 지시를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없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노예처럼
숙제해라. 그러면 네. 하기 싫은데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런 자기결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욕적인 것들이 꺾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하나 둘씩 떠나는 직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탁월한 경영자는 뭘 한다고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신바람이 날 때 일을 가장 잘한다. 부하 입장에서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 뭐가 안 나요? 신바람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일을 할 때 비로소 뭐가 돼요? 신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장님은요, 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골프장에 이제 보니까 어떤 홀에서 여기에는 소나무 한 그루를 딱 심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원한테 이제 골프장을 돌다가 우리 저기 박상무님 이 골프장 여기 이 홀에 홀을 좀 잘 운영하려면 뭐가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뭐 하고 싶었어요? 소나무 좀 심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를 잘 운영하면 뭐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사장님 좀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소나무를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훌륭한 아주 생각이네. 그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게. 그러면 그 직원이 어떻게 할까요?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질문하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로마 당시에 황제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황제도 세워지고 뭐 저기 뭐 여러 신전이 막 세워졌는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저예요, 시저. 그게 뭐냐면 황제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뭐라고요? 빌립보.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다 황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황제 이름을 딴 거예요. 당연히 황제의 신전이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막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뭐 예수님은 뭐 엘리야래요, 뭐 선지자래요, 뭐 등등등등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죠. 뭐랄까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지? 그때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칭찬해 줍니다. 저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유대인 지주에 막 그러면서 이거 이단 아니야라고 하면서 막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에서 그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요. 그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글에는 돼 있지만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는요. Who are you? 너 누구야? 라고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누구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누구세요? 대답이 없어요. 나는 누구지? 라고 대답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요 뭐 누구누구의 아빠예요, 누구누구의 엄마예요 라고 얘기도 하고, 또 저는 어느 학교 출신이에요, 또 저는 지금 돈이 얼마가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질문을 하죠. 만약에 어느 학교 출신이다 그런데 그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존재 가치가 의미가 있나요? 라는 거죠. 제가 중국 상해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분이 제 자녀가 중국 문이 열리자부터 거기 이제 가서 생활한 거야. 그래서 자녀는 당시에 이제 중국에 있는 일반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애가 8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왔는데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묻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태어난 건 한국 사람은 태어난 것 같은데 나는 친구도 중국 친구고 교육도 중국식으로 교육받고 그래서 나는 뭐 같다고요? 중국 사람 같다고요. 여러분 혹시 말레이시아를 혹시 여행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말레이시아에 가면요 바나나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나나족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바나나는요 겉에가 어떻게 같죠? 노래요. 근데 까면 어떻게 하죠? 속이? 여보세요? 바나나를 까면 속이 어때요? 네, 하얘요, 하얘.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아시안으로 태어난 건 맞는데 나는 백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는 다 무슨 생각이에요? 백인 사고예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에 가면 바나나족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나는 백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고방식이 다 백인인 거예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아까 그 엄마 나는 중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라고 했을 그 자녀에게 넌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지만 그 아이는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친구도 중국인이고 난 중국 교육을 받았고 난 중국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녀가 컸어요. 자랐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닌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자녀는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에요. 말은 다 영어로 하는데?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거는 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관계 속에서밖에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관계란 것이 되게 뭐하다?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녀처럼 나는 누구지?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닌 정체성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는 거죠. 지금 외국에서 이 생활하는 교포들 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찾을 길이 없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누구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난 누구지?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좀 들어볼까요? 질문은 뭔가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질문은요.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것을 말해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결과나 관계나 학습을 촉진시키는 무슨 방법?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구가 바로 뭐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뭘 잘해요? 질문을 잘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대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있잖아요. 뭐 서류 전형하고 그 다음에 뭐 2차, 3차에서 최종 CEO들이 이제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 할 때 뭘 할까요? 질문을 봅니다. 아, 저 면접을 하는 대상자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면 그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의 뭐가 나와요?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죠. 이 회사는 돈을 얼마나 줍니까?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 회사의 복지는 얼마입니까? 복지는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면접자는 이 회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CEO라면 누구를 뽑겠어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럼 뭔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내가 일하고 돈 많이 안 주면 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얘기고 복지가 안 좋으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세 번째에서는 어떻게 하죠? 아, 나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일이 뭐냐, 내 역할이 뭐냐 묻는 그 직원이라면 뭐 하는 거죠? 뽑을 만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질문은 그 사람이 뭘 결정해요?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질문은 어떤 학습이나 또 어떤 성과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를 일으켜요. 유명한 이야기 사람 있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이 소크라테스가 삼파술로 유명합니다.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계속 질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질문한 것을 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뭐하게 될까요?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다 생각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하려면 누군가 아주 탁월한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우리의 시선이 확 벗어지는 거죠. 이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모들이 학교에서 돌아보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오늘 선생님에게 무엇을 물어봤어? 라고 유대인들은 질문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라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뭘 질문했어? 라고 묻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 어떤 힘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이것은 질문의 7가지 힘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질문을 하면 어떤 파워 힘이 생길까?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을 하면 뭐가 나온다. 질문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보세요? 질문하면 뭐가 나올까요? 예, 맞아요. 답이 나온다. 정답이 나오죠. 그렇죠? 자, 질문은 무엇을 자극한다? 뇌를 자극한다.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뭐가 있을까요? 질문은 무엇을? 삶을 자극한다. 두 글자로 하면 생활을 자극한다. 질문하면 막 생활이 막 자극이 돼요. 막 찌릿찌릿하고. 예. 예. 뭐 할까요? 지식을. 네. 질문은요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렇죠? 생각을 자극하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하면 땡땡을 얻는다. 뭘 얻을까요? 지혜를 얻는다. 굉장히 좋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지식을 얻는다. 또 좋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하면 힌트를 얻는다. 좋아요. 힌트를 얻죠. 다른 말로 정보를 얻는다. 그렇죠?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네 번째는요. 질문을 하면 뭐가
된다.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질문을 하면 땡땡이 된다. 된다. 질문하면 뭐가 된다. 리더가 된다. 오, 질문하는 리더니까. 네, 질문하면 뭐가 된다. 땡땡이 된다. 뭐가 될까요? 질문하면 지혜가 돼. 막 질문을 하면 사람이 지혜가 막 되는 거죠. 뭐가 될까요? 질문을 하면 뭐가 된다. 질문을 하면요, 정리가 된다. 또는 통제가 된다라는 거죠. 질문하면. 자, 다섯 번째는 질문을 무엇을 한다. 어깨 열게 한다. 질문은 땡땡을 열게 한다. 맞아요.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질문은 땡을 기울이게 한다. 그렇죠. 오, 잘하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게 한다. 네, 마지막은요.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땡땡 된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겠죠? 예.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정리된다 말고 땡땡 된다. 땡땡 된다. 정리가 된다. 아까 있죠. 질문하면 정리가 된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뭐가 된다? 땡땡 된다. 희망된다. 뭐 있을까요?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된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면 뭐예요? 답이 나오고 생각을 자극하고 정보를 얻고 정리가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아주 질문에 뭐다고요? 굉장한 파워입니다. 파워. 그렇죠? 자, 다음 질문에 대한 생각입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질문을 해야 뭘 얻을 수 있어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뭐 해야 될까요? 질문하셔야 돼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막막하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타인과 효과적인 뭘 할 수 있어요?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질문을 하면 새로운 뭐야? 아이디어나 뭘 얻을 수 있어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요. 더 깊은 잠재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더 깊은 잠재의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내담자에게 뭐 할까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뭐예요? 보게 해줘요. 그럼 내가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네. 내가 이런 반복적인 결정을 하네. 라는 것들은 나는 몰랐는데 상대방이 질문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따져봤더니 어떻게 할까요? 내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에 돈을 펑펑펑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 중에 아버지가 야 급하다 돈 좀 빌려줘 돈 좀 줘 얼마요? 있는 대로 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두말할 것 막 다 보내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러다가 이 자매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딱 벌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분명히 저축해야 될 건 알아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될 때가 있대. 언제냐? 먹을 때가 통제가 안 된대. 야, 내 돈이 없어도 난 지금 경양식재에서 칼질해야 되고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마셔야 돼. 라고 돈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집 거주하는데 나 이런 집에서 못 살아.
그래서 자기가 무리가 되면서도 막 집을 얻는 거야. 이 자매를 제가 상담을 하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자매가 돈 쓰는 거 딱 하나였어요. 뭘까요? 아버지가 불쌍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만 보면 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뭐 한다고요? 왜 요즘에 구호기관에서 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이것도 못 먹어 하면서 자기 불쌍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먹는 거에는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이 집이 누추하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리해서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요, 어떻게 다루느냐는 사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나의 심리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혹시 이 네 가지 모두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는 아버지도 불쌍해 보이고 또 구호단체에 정말 도우시 필요한 사람 불쌍해 보여서 돈을 막 쓰는데 실제로 나도 똑같이 불쌍해 보였구나, 내가. 라고 뭐 한 거예요? 그 깊은 잠재의식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깊은 잠재의식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나의 상처나 내적 치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질문은 왜 중요할까요? 예. 자, 질문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다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가졌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수단이 뭐예요? 질문입니다. 질문. 자, 그런데요, 질문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도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판단을 혼란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또는 이런 거죠. 너 그거 했어요? 그리고 아주 치조하듯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질책하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을 뭐예요? 위축시키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또 하나, 뻔한 질문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단답형. 뭐 이제 만났는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한다. 너무 뻔한 질문.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도인데 상대방을 고치려는 생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생각으로 뭐 할 수 있다?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질문하는 사람이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열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래서 정말 질문을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는 질문만으로 원하는 것을 뭐한다? 얻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사장과 박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 김 사장은요, 게임 소프트웨어의 이제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김 사장은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출시하는 이 게임에 이제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와서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그 전시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과 접근하기 좋은 곳에 찾아가지고 이제 임대를 하기 위해서 그 상가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사장님, 500평을 좀 빌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500평이 어마어마한 큰 평수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큰 평수를 빌리면 어떨까 할까요? 예를 들어서 평당 2만 원짜리가 평당 한 만 원 등이 될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크니까 500평이면 그것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 사장은 이제 내심 생각했어요. 내가 500평 빌리겠다니까 임대료는 모르겠죠? 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가 주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입주하는 모든 업체는
다 평당 2만 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합니다라고 한 거야. 아니 10평짜리 이 임대하는 소상공인이나 나처럼 500평을 빌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취급해줘? 라고 이제 누가 생각한 거예요? 김 사장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죠. 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500평을 임대하는데 10평짜리 임대하는 것과 어떻게 임대료가 같습니까? 보통 10평 평수가 크면 싸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 관행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었던 거예요. 어떠세요? 동의되세요? 여러분도 이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보세요? 요새는 아닌가요? 자, 그런데 500평을 빌리는 사장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뭘 아끼고 싶겠어요? 임대료를 아끼고 싶겠죠. 당연히 10평에 평당 2만 원보다는 크게 평수 빌렸으니까 DC를 해주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이 상가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관행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황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회담은 지지부진하게 됐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계속 교차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 사장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내가 김 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김 사장의 말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김 사장의 말에 이 상가 주인은 뭐가 상했을까요?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 이 상가 주인에게 김 사장은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관행을 따르지 않아. 라고 하는 You are wrong. 당신 잘못했어. 라고 뭐 했기 때문에?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협상 테이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장은 맞아. 그리고 당신의 주장은 뭐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람은 뭐가 상처를 받아요?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서 뭘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들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할까요? 협상은 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요거를 딱 준비하다가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됐어요? 서로 막 맹변했죠. 그래서 지금 결과가 뭐예요? 지원 안 해준다는 게 딱 벌어진 거예요. 당신이 틀렸어. 트럼프도 뭐라고 하죠? 그 부통령이 얘기죠. 너는 왜 대통령 만나는데 왜 정장을 안 입고 그 무슨 면티나 입고 왔어라고 틀렸다 얘기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어떻게 했죠? 뭐 당신은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알아? 뭐 이렇게 바로 또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협상이 완전히 난항을 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협상에서 너는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마음을 읽고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죠. 그때 미국이 어떻게 나왔어요? 설마 했는데 중단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게 뭐다? 그게 질문이에요. 그렇죠? 자, 아까는 김 사장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같은 500평을 할인을 받은 박 사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요, 공격하지 않고 뭐 했다? 질문을 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 사장은 똑같이 상가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평당 2만 원이라는 제시를 똑같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지만 이 박 사장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보통 막 큰 평수를 많이 임대를 하면 그 싸게 깎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것은 아시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뭐랬죠? 알죠.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그 관용이 적용이 되지 않나 보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관행은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에 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협상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이 사장님 그러면 관행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도 알고 계시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협상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이 박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 관례가 적용되지 않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상가 대부분은요 소규모 임차인들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관례를 했다가요 소규모 상공인들이 막 큰 반발을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냥 똑같이 하려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뭐 했을까? 박 사장이 이렇게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 이게 뭐죠? 이게 공감이에요. 사장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라고 뭐 해주는 거예요? 공감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소규모 업체, 그 소상공의 그 불평 때문에 저처럼 500평, 1000평 빌리는 큰 세입자까지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면 이 회사에게는 좀 나쁜 관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장님께서 이 상가를 임대하려면 우리 같이 큰 세입자들이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이런 큰 업자들과 큰 임대를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이 그렇긴 하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업계의 관행을 지키면서도 저와 함께 이 소규모 업체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시간을 좀 가지고 내일 한번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했더니 사장님이 이거 좋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도 오늘 밤에 고민을 해볼 테니까 내일 다시 뵙고 이 문제를 의논해 보시죠. 사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보세요? 예, 다음 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요. 원래 많이 임대하면 좀 저렴하게 해주는 이 관행대로 저렴하게 임대료를 좀 깎아줬어요. 대신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적은 비용으로 소규모 상인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택배나 이런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같은 것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 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훨씬 싼 값에 뭘 임대할 수 있었어요? 500평을 임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김 사장하고 박 사장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김 사장은 사장님 왜 관행대로 안 하십니까? 라고 취조하는 질문을 했지만 박 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관행대로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뭐 한 거죠? 질문을 했더니 사장님의 뭐가 나온 거예요? 그 사장님의 고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해결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떻게 해요? 임대료를 적게 주면서도 불평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도 불평을 잠재우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문을 통해 상대는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뭐하게 된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원하는 뭘 파악하게 돼요? 욕구를 파악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뭘 할 수 있다?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질문의 파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디테일의 차이가 끝판왕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질문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효과적으로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효과적인 질문의 기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시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